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은 소단원 평가 두근두근 내 인생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좀 빨리 끝내줄게요. 예,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참,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여러분들 교과서 27쪽, 안 펴셔도 됩니다. 예, 27쪽에 보면, 박안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분들 읽어보시고, 아마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문제를 뺐습니다. 소단한 평가에서. 오늘 8문제만 할 거니까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해보세요. 일찍 끝나면 그 문문의 비행운 한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과세특 활동, 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과세특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준비됐죠? 프린트, 필기도구. 자, 1번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태아인 나는 어머니와 만날 생각에 설렜었다. 예. 어디 나와 있어요? 네. 어디 나와 있었나요? 여기 보면 예. 동시에 춤추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 엄마 만날 생각에 설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 콩짝콩짝 어머니 것, 내 것 하면서 이런 소리를 집중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예,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예, 꿈속에서. 예. 엄마 나 가슴이 떨려요. 아가야 나도 그래.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나의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고 낳을지 말지 여부를 고민했었다. 이거 못 찾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어디 나와 있나요?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장면 나와 있었습니다. 4번 볼게요.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심박을 느끼는데 집중했다. 예, 어디 있나요? 어머니 그 떨림의 실체를 두근두근하는 떨림의 실체 그 암호를 찾아내려고 애썼죠. 예, 4번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어머니는 임신 중에 나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자주 보냈다. 사실 5번만 보면 말만 보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 글에서 확인하는 거죠. 이 위 글에서는 뱃속에 태아였을 때 아름이 자신을 상상하는 거고 어머니도 사실 떨리고 본인도 떨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보내는 장면은 없죠. 여기 뭐 비트를 나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위글의 행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엄마와 연결됐다라는 거죠. 엄마가 비트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이 부분은 어머니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했냐? 세포들이 곧장 행동에 돌입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뭘 했나요? 간이 부풀고 콩팥이 여물며 우두구두 뼈가 돋아났다, 무럭무럭 자랐다라는 거죠. 예, 결국 뭐 했다라는 겁니까? 성장했다라는 거죠. 쉽죠? 2번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예, 위글의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식 뭐였어요? 밑줄 친 부분 나와 있네요. 여진의 민감한 술록처럼 오동통한 달처럼 삐라처럼 해서 어떤 표현법 사용된 건가요? 예, 이거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은 거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근데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작품 설명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여기 눈은 스노우입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김수영의 눈. 우리가 만약 김수영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텐데 김수영 하면 1960년대 독재에 저항했던 작가로 유명하죠. 우리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원래 눈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눈은 순수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글씨 좀 작게 쓰는 친구들이 여기다 쓸까요? 눈은 원래
순수함을 상징하는데 여기선 순수함뿐 아니라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순수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필기한 다음에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그 하얀 눈 위에다가 뭐 하자? 기침을 하자. 그리고 눈 위에 나중에 뭐 가래를 뱉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침, 가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좀 불순한 것들이죠. 뱉어내야 되는 것들이죠.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것을 역시 또 뭐 한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눈하고 기침은 사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만약에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독재에 저항했던 시인이다라는 걸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일대 다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상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눈은 지금 뭐뭐처럼 뭐뭐 가치처럼 직접적으로 비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쓰인 수사법은 상징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직유법 직접 비유되어 있지 않고 눈과 기침이 눈은 순수함 그리고 기침은 불순한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인 비유가 아니고 또 이 시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상징이죠. 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윤동주의 십자가가 나와 있는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자, 예수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사람이죠. 내가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 뭐 하겠다?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조용히 피 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 어두워가는 하늘 밑은 바로 일제강점을 이야기하고요. 예,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라는 건 나 희생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만 본다면 이것도 상징 맞아요. 윤동주의 십자가 어두워가는 하늘은 일제강점을 상징하고 조용히 피 흘리겠다라는 것은 희생을 상징하는데 여기 위에 보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이라고 예, 지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은 지규가 나와 있으니까 지우셔야 되고 자, 3번 잘 볼게요. 3번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인데 우리 아마 이거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에 아까 윤동주의 십자가도 윤동주 십자가 딱 나오면 일제강점기에 시인의 시적 화자의 희생정신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생 옆에다가 자기 희생 의지라고 적어두세요. 필기하세요. 윤동주 십자가 밑에 일제강점기에 자기 희생 의지를 드러낸 시였고요. 이 정도만 알아둬도 나중에 모의고사 때 난생 처음 보는 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박목월의 산도화인데 여러분 도가 무슨 도자입니까? 예, 복숭아 꽃이죠. 산은 뭐예요? 매산자잖아요. 산에 복숭아가 야생 복숭아가 피어 있는데 그 복숭아 꽃인데 볼게요. 이 시가 굉장히 독특한 시입니다. 이게 짧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볼게요. 여러분들 봄이 오면 어때요? 봄이 오면 산에 꽃이 피고 해순이 막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동물들도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 볼게요. 산은 구강산. 이 구강산은 아홉구비의 강이 있는 산이라는 건데 실제 있는 존재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시인이 만들어낸 공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한 어떤 신비로운 공간 그리고 색깔도 보랏빛이 도는 산이에요. 그 보랏빛 적산에 산도화가 피었어요. 봄에 꽃이 피었는데 두어 송이 버는데 예, 꽃이 이렇게 막 피려고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계절적 배경 언젠가요? 봄이죠? 예. 봄눈이 녹아서 이제 막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어때요? 굉장히 옥같이 맑은 물. 여러분 산에 혹시 설악산 가본 사람 있나요? 그 비선대만 가도 옆에 이렇게 보면은 물빛이 옥빛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맑은 옥빛, 옥 같은 물에 그 사슴이 뭐 하냐? 암사슴이 발을 씻는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게 무슨 시야?'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시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어떤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은 구강산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멀리 산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원경,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다라고 해서 원경이라고 하는데 그 산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사슴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암사슴이 발을 씻는다가 끝이 아니라 그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 사슴의 눈에 도는 구름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멀리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 사슴의 눈에 구름이 도는 풍경으로 시가 마무리되는데 바로 근경으로 마무리되죠. 원경에서 근경으로 어 시상이 전개되는 그리고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 시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필기를 해 둘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3번 밑으로 내려와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에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까 봐. 자, 표현상의 특징. 여러분들은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만 전달해 볼게요. 네, 1 번. 이 작품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가 혹시 다른 시랑 같이 나올 경우가 있다면 이런 시각적 이미지가 원경에서 근경, 먼 풍경에서 가까운 풍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에 공통적인 그런 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굉장히 독특한 점은 시는 보통 정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정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제된, 짧아요 시어도 절제된 시어로 풍경만 제시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 한편의 동양화 같은 어떤 아름다운 미학적 공간을 창출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 없습니다. 설명 없고 독자의 몫인 거예요. 그 풍경에 대한 느낌은 독자의 몫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절제된 시어로 풍경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풍경이 동양화 같은 미학적 공간이다. 근데 그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시입니다. 박목월의 산도화였습니다. 알아두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는 직유법 어디 나와 있나요? 찾았나요? 여기 "옥 같은 물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요거 좀 찾기 힘든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직유법 나와 있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서정주의 추천사 이거 근에 미는 겁니다. 이 시도 좀 독특한 시인데 그 춘향이와 향단이의 이야기 그러니까 춘향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가져온 시인데 어 이상 세계로 가고 싶어 하는 이 춘향이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네를 밀면서 하늘과 가까이 올라가는 이상 세계로 가까이 올라가려고 하는 춘향이를 화자로 내세운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직유법이 나와 있나요? 배를 내어 밀듯이 그네를 미는데 어떻게 미냐면 부드럽게 배를 내어 밀듯이 밀어라라고 하는 장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직유법이었죠. 4번 지워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박제삼의 밤바다에서도 박제삼 아주 좋은 시인인데 좀 어려운 시인이기도 합니다. 밤바다를 바라보는 풍경 어떻나요? 예, 밤물결 굉장히 찬란하죠. 거기에 별들이 막 쏟아지면. 그래서 천하의 많은 할 말이 천상의 많은 별들의 반짝임 처럼 밤바다의 물결이 되어 찬란하리 아니 아파야 하리. 그 천하의 많은 말들 표현되지 않은 말들이 그 밤바다에 쏟아져 있는 별들의 그 풍경처럼 그렇게 쏟아져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5 번도 직유법 드러나 있습니다. 답은 1 번이었죠. 1 번. 김수영의 눈이라는 시는 직유가 아닌 상징이 드러난 시였습니다. 음 꼭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라 시험보다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도움되라고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나의 내면 심리. 이 글에 나타난 나의 내면 심리. 아까 위 글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아름이었죠. 어떤 심리였나요?
기대와 설렘이었죠. 바깥 세상은 어떨까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 자, 그다음 뒷부분이네요. 서아에게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나의 감정. 자, 보도록 할게요. 5번 댓글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예, 서아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편지 어떻게 쓸지 되게 고민하고 또 나이에 비해서 되게 성숙한 사고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뭐 고요라는 단어가 뭐 임계점이 뭐 0계급 뭐 이런 거 예, 굉장히 아름이가 이 작품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아프니까 집에서 책을 많이 읽은 친구예요. 그래서 부모보다 철없는 부모보다 더 성숙한 아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아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고 신체 나이가 빠르게 늙어가는 조로증에 걸렸죠. 따라서 실제 연애 해본 적이 없고 책으로 연애를 배웠어요. 그래서 5번 보면 서아에게 관심이 있음을 오타났네요. 전달하는 글까진 맞아요. 근데 이거 능수능란하게 썼나요? 아우 아니에요. 이거 쓰려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소설에서 이 부분 꼭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그 너무 자기 감정을 티내지 않으면서 또 너무 과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편지를 쓰는데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작가가 이 부분 보면 선생님은 우와 작가는 작가다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예, 능수능란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썼었습니다. 네, 답이 5번입니다. 예, 6번 볼게요. 예, 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적절한 거. 이거 이런 문제가 어렵죠? 예. 이 작품은 결국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중층 구조를 통해서 젊은 감각도 보여주고 청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에 도달하는 생명의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죠. 자, 답 찾아볼 건데 여러분 답 몇 번이라고 했나요? 혹시 5번이라고 한 친구들 있지 않을까? 제일 그럴듯한 말이니까 5번이라고 한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번 볼게요. 나의 부모가 조로증에 걸린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픈 청춘을 위로한다?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게 청춘을 위로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들의 죽음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을 통해서 뭐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가족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건 말이 되겠지만 청춘을 위로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한다? 예,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예,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 아닙니다. 4번은 뭐 여러분들 다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리고 생활 능력 없는 부모가 자식의 성장을 보며 기뻐하는 게 세상에 대한 조롱? 예, 이것도 아니죠. 예, 3번. 나가 수심에 잠긴 모습은 자신의 고통을 내면화함으로써 죽음에 도달하는 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아, 이 말도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은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 작품은 막 고통을 막 내면화하는 그러면서 죽음에 도달하는 변화의 양상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름이지만 부모와 농담도 하고 그리고 서아에게 편지 쓰는 막 그런 청춘의 사춘기 소년의 첫사랑의 설렘도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고통을 내면화하고 죽음에 도달하는 변화의 양상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 3번도 아니고요. 2번 나가 조로증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역시 아니죠. 예, 고통스러움보다는 그냥 성숙해가는 과정,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남겨놓은 기록을 부모에게 선물하려고 하는 예,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자, 답이 1번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너무 뻔한 답은 1번에 배치한다. 예, 볼게요. 나가 서아에게 호감을 느끼며 사랑에 눈 떠가는 과정이 젊음의 감각을 드러낸다.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 뭐예요? 바로 예, 지금 서아에게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지. 첫 문장을 써야 돼. 첫 문장을 하면서 첫사랑의 설렘을 느끼는 소녀에게 막 첫 문장 쓰려고 고민하는 그런 사랑에 눈 떠가는 젊음의 감각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답이 1번이었습니다. 네, 맨 마지막 부분 이제 아르미의 죽음 장면입니다. 자, 위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아까랜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 요즘에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표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음, 지금 이 작품에 공간의 이동이 있나요? 항상 중요한 거 위글입니다. 위글. 여긴 지금 아르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장면만 나와 있죠. 병원에서의 장면이죠. 공간 이동 없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인물 간의 주고받는 말을 통해 서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예, 맞죠? 지금 죽음을 앞둔 아르미가 엄마와 대화하는 장면, 예, 그리고 뒤에 위에 아빠랑 대화하는 장면, 예, 요런 거, 요런 대화를 통해서 서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 맞죠? 자, 3번 볼게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작품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죠? 예, 그래서 3번 아니고요. 공간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암울한 분위기 형성하고 있다. 병원 공간에 대한 설명 따로 묘사하고 있진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작품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 반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 뭐 아르미가 갑자기 살아나나요? 아니면 아르미의 병이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죠? 반전도 없고 예, 인물의 심리 변화는 드러나 있지만 반전에 따른 심리 변화는 아니니까 답은 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기억에 나타난 아버지의 내면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 뭐였죠? 쿵쾅, 쿵쾅. 죽어가는 아르미를 꼭 껴안고 아버지가 아르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심장 소리를 교감하는 장면이었죠. 이때 아버지의 내면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 찾기입니다. 뭘까요? 뭐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두려움. 이거 더 확실한 답이 있네요. 예. 이거 3번은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답은 더 확실한 답인 2번. 나에 대한 사랑의 쿵쾅쿵쾅 그리고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쿵쾅쿵쾅 그런 아버지의 쿵쾅쿵쾅 소리를 마지막으로 아르미가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교감하는 그런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근두근 내 인생 예, 문제 마무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만약에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다고 한다면 모의고사에는 소설 지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에 만약 나온다면 시나리오, 대본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만약 대본으로 나온다면 어떤 지문, 어떤 지시문이 나올지 그런 거 좀 인상 깊게 생각하고 혹시 시중 문제집이나 문학 자습서 중에서 두근두근 내 인생이 시나리오 대본으로 나와 있는 게 있다면 그거 한번 따로 공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낼 테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화세트 활동하거나 비행운이란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